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항체 신약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 현금을 창출해서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유럽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준율을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퍼프와 관련된 모든 특허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용한 약이나 어떤 기기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이미 임상 1상에서 췌장암 전이가 멈춘 환자가 2명이나 이미 나온 상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약이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 종목 혹은 또 장기 투자하면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이제 몇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현대건설에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근데 저는 이 성장길 TV 나오면서 이거 손해 봤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가 딱 이제 현대건설이 바닥에서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때인데 이걸 좀 사야 되겠다. 제가 그날 아침에. 근데 여기 늦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못 샀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봤더니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못 샀어요. 다음 날 사야지 했는데 다음 날은 더 올랐어요. 그 다음 날도 못 사고 그 다음 날 샀는데 그래서 왕창 비싸게 샀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긴 한데 어떤 기업이 이제 과거의 사업에서 좀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 새로운 분야의 자리를 잘 잡는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현대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 산업의 대장주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원전과 SMR의 대장주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건설주의 밸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전과 SMR 기업에 부여하는 밸류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월 28일에 이제 이게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2025년 그 CEO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건설이 H 로드라는 이제 그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원전하고 SM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2030년까지 원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재편할 계획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는 중에 SMR 원전 원자력을 113번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44번을 언급했는데 건설이라는 단어는 12번만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전과 SMR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의 수주가 금년에는 이제 18%인데 2030년에는 이게 28%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 기여도가 금년에는 5%에서 2030년에는 24%로 이제 원전 쪽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근거로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증권사 보고서에서 좀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보다시피 현대건설은 이제 대형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협업을 해서 중동을 공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을 공정을 합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리고 SMR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홀텍이라는 이거 이제 글로벌 리더 중에 하나거든요. 홀텍을 또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북미, 유럽, 동남아 이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국내 원전의 70%를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대형 원전인 UAE 원전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현대건설과 함께 이제 불가리아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이제 여러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맡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아마 유럽 지역은 상당 부분 수주를 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협업 관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불가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내에 EPC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EPC 전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홀텍은 이제 그 아까 SMR 업체 이런 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뉴저지에 오시스터 클릭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 글로벌 SMR로 확장을 해가는데 이제 현대건설하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만 이게 파트너십이 아니고 홀텍하고 현대건설은 이제 계속 앞으로 같이 가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건설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우리나라 한수원,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홀텍 이렇게 해서 대형 원전, SMR 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영국 SMR에서 이제 기술 선정을 하는데 1차 후보로는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홀텍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게 이게 수주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EPC라는 게 뭐냐면 EPC는 이제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큐먼트 조달 그리고 컨스트럭션 시공 이런 걸 줄여가지고 EPC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전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컨택하지 않고 딱 하나의 회사에 맡기면 이 회사가 이제 전부 다 하는 이런 형태인데 원자력과 같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EPC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대건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공, 시운전, 이런 걸 다 이제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건설 그 사장님께서 현대건설이 이제 TSR 그러니까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25% 이상으로 이제 설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최소 그 배당금을 800원으로 상향했고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TSR이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닌데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그래갖고 주가 상승하고 배당금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주주가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SR은 이제 최종 주가 빼기 초기 주가 플러스 배당금이 이제 분자고 초기 주가가 이제 분모가 이렇게 돼서 3만 원에 매수를 해서 3만 8천 원에 매도하고 배당금 1,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3만 8천 빼기 3만 플러스 1,000원 나누기 3만 이렇게 해서 이제 30%가 이제 TS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대건설은 사람들이 다 이 건설업체로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체로 정의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원자력과 SMR 기업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받는 밸류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원자력하고 SMR 기업이 받는 밸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원자력하고 SMR 기업이 받는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단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사실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은 훨씬 더 크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매수 추천 아니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네. 자료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AI와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보시는 좀 이 섹터의 매력과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챗GPT가 2022년 말에 나왔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주구장창으로 AI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도 계속 왜냐하면 AI는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시마다 계속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2년 정도 계속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딥시크 이후로는 AI가 이제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장의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TD 코엔이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임대 일부를 철회했다고 딱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플러스 딥시크 사태가 합쳐지면서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는
AI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AI 관련주가 상승세가 꺾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딱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은 이제 2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3월 들어서 똑같이 TD 코엔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중단한다.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영향으로 AI 관련주들이 또 낙폭을 확대했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의외로 비트코인 채굴주들도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이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채굴 수입이 좀 많이 감소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AI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또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또 똑같은 뉴스를 내보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개발을 중단 연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TD 코엔이 2번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 축소를 보도했는데 이번엔 또 블룸버그가 또 그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축소 대상이 뭐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미국 일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계속된 이런 소식이 AI에 관한 이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관세는 예전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하이닉스 이런 데가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한미 반도체. 이런 것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도 또 이제 반도체 투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요즘 보면 이제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합을 해보면 지금은 AI나 반도체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시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뭐 주식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요? 좀 대표님이 이렇게 좀 평소에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다. 사실 이렇게 말 들어주시면 되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인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남한테 알려지기 전에 조그마한 상태의 기업을 사실은 찾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찰리 먼거가 사실은 그 추천했던 투자 방법입니다. 찰리 먼거가 이제 USC 경영대학원 강연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만약 그 부회장님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투자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조그만 기업을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열심히 찾아서 그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모방해서 뭐 그분의 실력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런 철학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초기 기업이니까 실패할 경우도 많고 성공하면 크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업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기업은 이제 항체 신약에다가 바이오시밀러를 합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PBP1510이라고 하는 이제 췌장암 항체 신약 때문이거든요.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췌장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췌장암 치료제 글로벌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이고요. 2027년에는 이제 한 뭐 6조 9천억 원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 현황을 보면은 2013년에 이제 허가가 된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이게 이제 그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생존 기간이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FDA에서 입센에서 만든 오비나이트라는 거를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했는데 이 약은 사망 위험률이 16%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FDA에서는 20%가 넘어야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약은 16%인데도 특별히 승인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췌장암에 대한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지금은 이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그 특별한 표적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PBP1510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췌장암 이제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췌장암 치료제, 항암제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까? 암 정복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이게 그 암 정복에 가까운 회사들을 몇 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췌장암 관련해서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췌장암 관련해서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경쟁력이 뭐냐면 PAUF, 퍼프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이 퍼프가 뭐냐면 이 퍼프가 많으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퍼프가 많으면 췌장암에 걸립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퍼프 단백질이 과발현돼 있으면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이 퍼프가 과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PBP1510은 이러한 그 퍼프를 타겟으로 하는 그 표적치료 항체 신약인데요. 퍼프라는 걸 이거를 아까 과발현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췌장암에 걸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화시켜 가지고 이제 췌장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유방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허셉틴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허셉틴의 경우는 이제 허투라는 인자가 이제 과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화시키는 약이 이제 허셉틴인데 여기 이 약은 이 허투의 과발현율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PBP1510은 80% 과발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럼 누구나 퍼프를 중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프와 관련된 모든 특허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용한 약이나 어떤 그런 그 기기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P1510은 현재 임상 1상을 이제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21명한테 이제 투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췌장암은 또 환자 구하기 힘들어서 일상을 30명만 모집을 하거든요.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21명한테 투약이 됐는데 FDA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제 백인, 흑인, 아시아인을 섞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환자가 10명으로 제일 많고 미국 환자가 6명.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스페인 환자는 투약이 끝났고 이제 미국 환자한테 지금 투약을 진행하고 있고 뭐 4월부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임상 1상에서부터 이미 진짜 고무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환자 아까 10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페인 환자 10명 중에서 이 2명한테서 췌장암 전이가 멈췄어요. 임상 1상에서. 근데 이제 이게 임상 1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상 1상에서 이 정도 효과면 임상 2상에서는 확실히 전이가 멈출 거라고 이제 FDA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상 1상은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냐면 이미 다 치료를 해본 사람들, 췌장암에 대해서 이미 다 치료를 해서 실패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3개월 후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1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치료 방법이 없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뭐랄까 유방암이나 위암 같은 분들은 이 3차 치료 이런 기간에도 이제 생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암은 굉장히 이렇게 악독한 암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사망률이 높죠. 예, 사망률이 높아서 뭐 생존율이 낮은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페인 환자 10명 중에서 2명이 멈췄다고 하는 건 임상 1상에서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상 이제 1상이 끝나면 이제 2회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2회 이상은 좀 다르거든요. 1상하고. 왜냐하면 2회 이상에서는 이제 초기 환자를 임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치료 다 하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창기 환자부터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의 농도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이런 그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농도를 낮춰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2회 이상에서는 농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환자를 할 수 있고 농도를 높이니까 이제 임상 1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효과는 뚜렷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 여름까지 임상 1상을 마치고 이제 곧바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회 이상을 이제 여름부터 진행할 건데, 근데 이제 2회 이상에서 만약에 80명을 대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 FDA에 곧바로 이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패스트트랙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신속 심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PBP1510이라고 하는 약은 미국 FDA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EMA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희귀의약품으로 다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땅한 지금 췌장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제 다 유럽, 미국, 우리나라가 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요 임상 3상을 안 합니다. 임상 3상을 안 하고 이제 임상 2회 이상만 마치면 곧바로 가속 승인을 요청하면 곧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상 2회 이상을 실시해서 2027년에 이제 데이터 검증이 끝난 후에 이제 FDA에 가속 승인을 요청할 이런 상태고요. 참고로 이제 요즘 뭐 라이센스 딜들을 많이 하는데 이 PBP1510 이 약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라이센스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라이센스를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그냥 임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흥미로운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네. 예, 요게 이제 췌장암에 걸린 이제 마우스를 상대로 해서 항암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암에 걸린 부위고요. 네. 그죠? 이제 췌장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췌장암에 걸린 G 컨트롤 IgG고 가장 오른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병용해서 사용됐을 때 이제 췌장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왼편은 이제 그냥 컨트롤하는 IgG고 왼편에서 이제 두 번째가 PBP1510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젬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편이 이제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병용해서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합쳐서 사용했을 때는 암이 거의 없어졌죠. 네.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PBP1510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효과가 나는 건 이제 젬시타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이 젬시타빈은 지금 FDA에서 승인한 사실상 이 췌장암의 거의 유일한 네. 유일하진 않지만 하여간 거의 유일한 그런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가 큰 걸로 따지면 이제 1위는 PBP1510하고 젬시타빈을 합친 거, 2위는 PBP1510 단독, 3위는 젬시타빈 단독, 4위는 이제 그냥 컨트롤 Ig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에서는 이제 PBP1510이 췌장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입증을 이미 한 상태고요. 가장 효과가 큰 조합은 PBP1510에 젬시타빈을 합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한테 투약했을 때는 조금 지금까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임상 1상의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네. PBP1510을 단독으로 투약했을 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지금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임상 1상에서 췌장암 전이가 멈춘 환자가 네. 2명이나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약이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이 기업이 뭐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독점적 위치 이거는 이 기업만 사용할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제가 또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FDA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FDA에서 자꾸 그 미국 그 빅파마한테 네. 라이센스 주라고 자꾸 푸시를 한대요. 예. 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이 퍼프라는 물질이 췌장암 진행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단백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췌장암 진단 기기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 퍼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기로 사람 이렇게 뭐 피를 뽑든가 해서 보면은 퍼프가 많이 있다. 그러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이 퍼프가 과발현돼 있으면 이제 췌장암 진단 키트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확률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데요. 현재 민감도가 86%라고 합니다. 민감도는 암을 암이라고 진단하는 걸 말하고 특이도는 암이 아닌 걸 암이 아닌 걸라고 진단하는 건데 민감도가 86%인데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금년 말에 이걸 출시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진단기기 하고 이제 영상 진단의 글로벌 시장 규모인데 2024년 기준으로 이게 췌장암 진단 그 기기 규모 그러니까 그 시장이 3조 6천억 원이고요. 2026년에는 4조 1천억, 2028년에는 4조 8천억으로 이제 진단 시장이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마땅한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CT 찍고 뭐 좀 이상하면 MRI 다시 찍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저 뒤에 숨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최장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한 방법을 네, 이용해서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도 어렵고 이미 발견하면 뭐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계획대로 제품이 출시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상당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췌장암 항체 신약하고 진단 기기가 잘 되면 한 방에 있는 건 알겠다. 네. 근데 아직 매출이 제대로 그럼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긴 이렇게 하죠. 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이 제품이 아직 성공이 좀 멀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매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상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항체 신약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계속 현금을 창출해서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유럽 EM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주류를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투주류를 유럽에서 출시할 거고요. 이제 그 유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금 협상 중이고 아마 4월 중으로 유통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지금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허셉틴의 시장 규모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 기준 허셉틴의 시장 규모는 5조 5천억 원이고요. 2028년은 1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거고요. 근데 유럽은 전체 시장 규모의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2028년 허셉틴 유럽 시장 규모는 한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유럽 점유율 10%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 2,500억 정도의 매출이 유통사에서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유럽이고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남미 등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그 제약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약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좀 까다로운. 그래서 현재 이제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고 이 절차만 끝나면 이제 그냥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뭐 승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임상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들은 이미 이제 유럽 EM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유럽 허가를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국 허가로 인정을 받은 상태고 이제 지금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 상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피스하고요,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하면 뭐 어중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개의 제약사가 있는데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거 허가를 받은 회사는 세계적으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EMA의 승인 현황입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받은 게. 근데 이제 6위가 6번째가 중국인데 유럽에서는 또 중국 거는 가격 불문하고 안 써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상 이제 이렇게 약효는 다 바이오시밀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뭐 시장 이미 다 그렇죠. 세팅이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누가 하느냐 이 두 개인데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 중에서 가장 싸게 이렇게 세팅을 이미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도 지금 제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회사에 물어보니까 유통을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협상이 마무리된 회사가 매출이 1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회사고 그 회사는 이 제품을 갖다가 자기네가 유럽에서 허셉틴 1등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못 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고 그다음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임상 3상을 또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도 성공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어코드라는 걸 통해서 영국 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에 영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고 내년에 EU 그리고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으면 유럽에서는 8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이 있고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논리는 간단한데 이 회사가 2021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상장 공모가가 32,000원이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조였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한 개당 1조 원의 가치를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2개, 아까 말한 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2개는 성공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업 가치도 2조. 그래서 이렇게 그 32,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승인이 안 되고 헤매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한 개는 이미 이제 2개 중에 유럽에서 승인을 이미 받았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그 유럽의 제약사 유통 협의 중이고, 나머지 한 개도 이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상했던 2조의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뿐 아니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게 아까 말한 췌장암 항체 신약과 진단 키트인데, 이거는 아예 밸류에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바이오시밀러 2개만 가지고 2조 밸류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2개에다가 항체 신약도 있고 한데 1조도 안 돼요. 저기가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매우 낮군요. 13,000원 정도? 네, 네. 1조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한 사모펀드가 네. 이제 만기가 돼서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펀드에 한 35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매일 2만 주씩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탑픽 종목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걸 네. 사세요, 파세요 이런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적자 기업이고 뭐 매출도 소소한 상태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시고, 그래도 뭐 관심 있다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가님이 그 종목을 선택하고 공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종목을 선택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좀 방법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이.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이상한 그 상호관세 때문에 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하고 뭐 일본은 더 폭락하고요. 이렇게 종목이 떨어지는 시기는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좋은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요. 오를 때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폭락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주식도 폭락을 했을 거고, 평소에 좋아하는 주식도 다 폭락을 했을 거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었던 주식을 팔고, 지금 이제 그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항상 폭락을 했을 때는, 다 같이 폭락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제가 이제 5월부터 이제 어스캠퍼스에서도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강의를 했다가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어스캠퍼스에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